저는 이 산골 마을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복 한 벌로 버텨온 과부 명화입니다. 남편은 혼례를 치르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뿔이 심해지더니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0대 중반이었죠. 꽃다운 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 삶은 그날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라며 저를 구박했고, 마을 사람들은 제 정절이 가문의 명예라며 저를 좁은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넋을 기리는 것이 제 유일한 소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집의 도란도란한 대화는 저와는 상관없는 저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방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었고, 제 심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을 보며 저는 묻곤 했습니다. 명화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모진 세월을 견디고 있느냐고요.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달빛만이 제 방 창가를 비출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사흘 밤낮으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제 낡은 집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고 결국 뒷담장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사는 과부가 이 담장을 어찌 고칠까 싶어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새로 들어왔다는 목수 윤석이 제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석은 커다란 덩치의 말수가 적은 사내였습니다. 윤석은 제 허락도 받기 전에 무너진 돌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텐마루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제 마당에 울려 퍼지는 것이 생소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윤석은 며칠 동안 제 집을 드나들며 담장을 고쳤습니다. 윤석이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릴 때마다 땀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 너머로 훔쳐보며 제 가슴이 구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보답으로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은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국밥을 비워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온기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담장이 다 고쳐진 뒤에도 윤석은 핑계를 만들어 제 집을 찾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쳐주기도 하고 마당의 잡초를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윤석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에 윤석이 담을 넘어 제 방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석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윤석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하룻밤에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특히 시기심 많은 박 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박 씨는 제가 윤석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과부 주제의 젊은 사내를 홀린다며 마을 안악들에게 제 흉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방에서 참아왔던 신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맺힌 한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통곡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담 너머에서 박 씨가 듣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온 동네에 괴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숙한 줄 알았던 명화가 밤마다 해괴한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화살 같은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 의장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최 의장은 제 집으로 찾아와 저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의 수치라며 당장 사실대로 말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을 보호해야 했고 제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박 씨는 한술 더 떠서 제가 사내를 방 안에 숨겨두고 기른다며 선동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불빛들이 제 방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윤석의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윤석은 저를 안심시키며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그가 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당장 문을 열라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최 의장은 마을 법도에 따라 저를 징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마을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각 씨는 의기양양하게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내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 묻은 천 조각들과 쓴 냄새가 나는 약초들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보낸 뒤부터 고질적인 가슴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라가 쌓여 심장이 타들어가는 병이었죠. 윤석은 목수일을 하며 배운 약초, 지식으로 저를 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내뱉은 신음은 쾌락의 소리가 아니라 뼈를 깎는 통증을 참아내던 비명이었습니다. 윤석은 미리 천장 위에 숨어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핏자국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박 씨는 분명히 사내의 숨소리를 들었다며 쥐 잡듯이 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의장은 헛기침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병든 여인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윤석이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습니다. 명화야, 이제 그만 가자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낡은 도덕에 갇혀 제 청춘을 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10년간 저를 짓누르던 소복을 나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며 산길을 오를 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박동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진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고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윤석은 작은 목공소를 차렸고 저는 바느질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금슬 좋은 부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에 그 초췌하던 과부 명화는 간데없고 생기 있는 여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밤마다 들리던 신음은 이제 부드러운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그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방이 생각나면 몸서리가 처집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좁은 방에서 죽어가는 귀신처럼 살고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정절이 고귀하다고 말하지만 산 사람을 죽이는 정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겪은 이 소동은 결국 저를 자유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박 씨의 질투도 최 이장의 호통도 결국은 제가 이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자극제가 된 셈이지요. 인생의 비극은 때로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축복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도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살린 것은 법도가 아니라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였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윤석이 깎아 놓은 나무 향기를 맡으며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여러분의 밤도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길 빌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